어머, 이혼은 이혼이고 카드는 카드지. 시어머니 유럽 가는데 이 정도는 알아서 모셔야지, 안 그래?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든 시어머니는 인천공항 입국장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혼한 며느리의 가족카드로 유럽 면세점을 싹쓸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행여나 카드가 정지됐을까 묻는 신우이의 걱정에도 그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한가운데서 득이양양한 그녀를 가로막은 건 마중 나온 아들이 아닌 서늘한 인상의 사무장이었습니다. 황정자 씨 되십니까? 그리고 건네받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양손에 들려있던 수백만 원어치 쇼핑백이 대리석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12년의 지독한 며느리 착취,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금융치료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입니다. 오후 2시 17분. 파리발 직항 항공기의 승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무거운 캐리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로 로비는 제법 소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도착 게이트의 불투명한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유독 화려한 옷차림의 일행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8세 황정자 씨와 그녀의 두 딸, 즉 박수경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황정자의 양손에는 묵직한 유명 면세점 쇼핑백이 3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입가에는 승리감마저 감돌고 있었어요. 어머 엄마, 그 스카프 진짜 잘 샀다. 한국 들어오면 그거 구하지도 못해. 백화점 가면 오플런해야 겨우 보는 거라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파리 매장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들어오더라. 그 매장 직원이 어찌나 싹싹하던지 한국 사람들 돈 잘 쓰는 거 알고 아주 굽신거리더라. 이것저것 매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황정자가 목에 두른 화려한 패턴의 명품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양손에 든 쇼핑백 안에는 비싼 향수며 색조 화장품,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충동적으로 결제했던 가죽 가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서 카트를 밀며 걷고 있던 큰 시누이가 슬쩍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번에 돈 꽤 썼잖아. 카드 한도는 괜찮았어? 수경 언니가 혹시 중간에 정지시킨 건 아니겠지? 황정자는 코웃음을 치며 혀를 끌듯 찼습니다. 어머, 쓸데없는 소리. 여행 가기 전에 내가 한도 넉넉하게 늘려달라고 톡 보내놨어. 서류에 도장 좀 찍었다고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남이 되는 줄 아니? 지가 우리 민준이 만나서 그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시어머니 유럽 가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서 모셔야지. 집값게 어쩌겠어.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수경과 아들 민준이 한 달 전에 서류 정리를 끝내고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가족카드는 가족카드였습니다. 수경이 해지하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니 자신이 계속 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그 카드의 진짜 주인이 수경이라는 감각조차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벽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모녀가 깔깔거리며 입국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황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중을 나오기로 한 아들 민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며느리 수경 역시 아니었어요. 회색 정장 차림의 서늘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 황정자 일행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남성의 시선이 정확히 황정자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황정자 씨 되십니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이자 확정이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을 뚫고 나올 만큼 낮고 또렷했습니다. 황정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웃음기가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남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나? 우리 아들이 보냈어요? 아닙니다. 남성은 짧게 대답하고는 안주머니에서 빳빳하고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황정자를 향해 내밀었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사무실 소속의 사무장이었습니다. 황정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엉겁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양손에 쥐고 있던 무거운 쇼핑백들을 팔꿈치 안쪽으로 억지로 구겨 넣듯 걸치고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봉투의 봉인을 거칠게 뜯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시누이들도 고개를 기웃거리며 봉투 안의 내용물에 시선을 두었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빳빳한 몇 장의 서류였습니다. 맨 앞장, 가장 굵고 진한 궁서체로 적힌 단어가 황정자의 눈동자에 꽂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 및 소송 예고 통지서. 황정자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그 아래 적힌 글자들을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발신인 박수경? 청구 금액 748만 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순간 황정자의 팔꿈치에 간신히 걸려있던 쇼핑백 3개가 와르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고급 면세점 포장지들이 바닥에 흉하게 흩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자랑스럽게 목에 두르고 있던 그 명품 스카프의 끝자락이 속절없이 흘러내려 더러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시누이들의 얼굴에서도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트를 밀며 웃고 있던 큰 시누이가 굳어버린 채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언니 수경 언니가 고소하겠대? 엄마를 상대로? 황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청구서를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혼 완료 직후 결제된 동네 마트 장보기 비용 32만 원부터 시누이들과 함께 끄는 유럽행 왕복 항공권 240만 원, 파리 명품점 결제 내역 189만 원, 피렌체 레스토랑 47만 원, 로마 명품 아울렛 142만 원, 그리고 바르셀로나 호텔 추가 비용 98만 원까지 타임스탬프와 함께 이런 단위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직후 수경이 보냈던 카드 가족 회원은 편하신 대로 해지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 문자 발송 내역과 여행 전후로 황정자가 뻔뻔하게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까지 장거물로 낱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후 타인명의 카드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구성 요건이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갖춰진 숨막히는 서류였습니다. 사무장은 바닥에 나뒹구는 명품 쇼핑백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사무적이고 건조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남겼습니다. 청구서 내용 확인하시고 명시된 기한인 7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전액 입금하지 않으시면 즉시 민사소송 및 가압류 절차 착수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사무장은 가벼운 목례만 남긴 채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황정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명품 배관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1번, 2번, 3번, 5번이 넘어가도록 민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가 한순간에 박살난 것 같은 끔찍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황정자는 결국 그 화려한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흩어진 면세점 상자들 한가운데서 숨을 헐떡이며 초점 잃은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박수경은 공항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경이 직접 공항에 나갔다면 황정자의 늙은 얼굴을 보는 순간 지난 12년간의 지독했던 세월이 한꺼번에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 스스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써내려갔던 기록들이 저 서늘하고 완벽한 서류 한 장이 되어 수경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수경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어긋났던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여길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박수경은 어쩌다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칼을 갈게 된 것일까요?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밤을 새우던 똑부러진 증권사 직원이 평범하고 다정했던 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무너뜨리기까지 어떤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견뎌왔는지, 시계바늘을 12년 전 수경이 처음 이 집안의 문턱을 넘던 그날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과 억울함이 시작되던 바로 그 출발선으로 말입니다. 결혼 전 박수경은 꽤 잘 나가는 증권사 RM이었습니다. 기업 금융과 VVIP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매월 42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던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어요. 수경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잡한 특약 한 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장부의 숫자가 1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인과관계가 명확했고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계약은 수경이 지금까지 다뤄본 그 어떤 펀드 상품보다 불합리하고 일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혼을 몇 달 앞두고 남편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수경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밖으로 나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일 그만두라고?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잖아. 남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 내 커리어 아까운 거 아는데 그냥 결혼하고 잠깐만 쉬면 안 될까? 내가 더 열심히 벌게. 수경은 망설였습니다. 치열하게 쌓아온 경력이 아까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의 간곡한 부탁이었고 시어머니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양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엇보다 잠깐이라는 그 단어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수경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평생의 실수였다는 것을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증권사에 사직서를 내고 전업주부가 된 수경이 맞이한 첫 명절이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황정자는 인사도 받기 전에 수경에게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부터 불쑥 건넸습니다. 수경이 엉겁결에 앞치마를 받아들고 거실을 내다보았을 때 두 명의 시누이는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새로운 며느리에게 주방이 낯설지 않냐고 묻지 않았고 일손을 거들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 명절이니까. 내가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처음이니까 다듬어가는 과정일 거야. 수경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 위로 식용유를 둘렀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동태전과 꼬치전을 산더미처럼 붙여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던 황정자가
주방으로 슬쩍 다가왔습니다. 수경은 굽은 허리를 펴며 이제 좀 쉬라고 하시려나 내심 기대했습니다. 예, 전 색깔이 왜 이러니? 수경의 손이 기름 튄 프라이팬 위에서 허공에 멈췄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거보다 좀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걸 좋아하는데 넌 친정에서 전 부칠 때 색깔도 안 보고 부치니? 황정자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구박하려는 뉘앙스조차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나도 무심하게 툭 던지는 말. 그래서 며느리의 자존감을 더 날카롭게 베어내는 말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결코 수고한다는 칭찬이나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수경은 기름 냄새로 달아오른 얼굴을 애써 식히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구울게요, 어머니. 그날 밤 온몸에 파스 냄새를 풍기며 방으로 돌아온 수경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말본새가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야. 네가 며느린데 둥글게 좀 이해해라. 이것이 수경이 이 집안에서 마주한 첫 번째 방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엄마가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없어라는 편리한 말로 갈등을 회피했어요. 수경은 이 무책임하고 게으른 대답을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 동안 500번쯤 더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호칭 문제도 수경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황정자는 수경을 단 한 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 저기 가서 과일 좀 깎아와라. 얘야, 내일 나 병원 가는데 차 좀 대기시켜라. 참다 못한 수경이 하루는 식탁을 치우며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얘가 아니라 수경이에요.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황정자는 마시던 물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수경을 싸늘하게 흘겨보았습니다. 수경이가 뭐야, 남처럼 정없게. 다한 식구인데 며느리를 편하게 얘라고 부르지. 그럼 내가 너한테 꼬박꼬박 이름 부르며 존대라도 하랴? 넌 뭐 그런 걸 다 따지고 든다니. 피곤하게. 그날 이후 수경은 더 이상 자신의 호칭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박수경이라는 고유한 인간의 지위는 지워졌고 오직 집안일을 처리하는 얘라는 이름의 부속품만이 남았습니다. 차별은 특별한 날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경의 첫 생일날 시댁에서는 축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조차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들어와 코를 골며 잤습니다. 반면 몇 달 뒤 다가온 황정자의 칠순 가까운 생일에는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이 고급 한정식집에 모여 성대한 외식을 했습니다. 전망 좋은 룸을 예약한 것도 수경이었고 60만 원이 넘는 밥값을 일시불로 결제한 것도 수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른 배를 두드리던 남편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 밥 맛있었다. 그치? 수경은 핸들을 꽉 잡은 채 운전석 창밖만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더라. 속에서는 시커먼 진흙 같은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시누이 아이들의 생일에는 꼬박꼬박 10만 원짜리 빳빳한 용돈 봉투를 챙기던 황정자였습니다. 하지만 훗날 수경이 아들을 낳고 첫돌이 되었을 때 황정자는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경이 애써 웃으며 어머니, 오늘 얘 생일인데 저녁에 같이 밥 드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황정자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유, 오늘 나 모임 있어서 바빠.
너희들끼리 대충 먹어라. 수경은 이 모든 부당함을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다 이런 거라고 적응하고 희생하다 보면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안아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수경은 답답한 마음의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오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나 아무래도 좀 이상한 집에 시집 온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가 괴롭혀? 아니,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이 집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야. 현주는 수화기 너머로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위로했습니다. 원래 결혼 초반에 다들 기싸움하고 그러잖아. 그냥 네가 조금 더 맞추고 적응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둘 다 몰랐습니다. 이 집안의 기형적인 구조는 수경이 참고 적응한다고 해서 결코 나아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수경은 증권사에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 3,200만 원을 남편과 상의하여 신혼집 전세 대출금을 갚는 데 보탰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이기 위한 수경의 합리적인 결단이었어요.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황정자가 수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수경이가 직장 다닐 때 돈을 제법 모아놨었구나. 수경은 그 눈빛과 목소리의 온도를 아주 오랫동안 잊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큰 돈을 내놓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기특하다는 칭찬도 아니었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의 값어치를 가늠하듯 며느리의 주머니에 앞으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를 계산하고 평가하는 차갑고 끈적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태평하게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의 넓은 등을 오래도록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수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쓰지도 않던 메모 앱을 열었어요. 과거 수많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숫자를 맞추던 그녀였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자판을 눌러 날짜를 적고 오늘 황정자가 했던 말과 그 소름 끼치던 눈빛을,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것을 적었는지 그 순간에는 수경 자신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어딘가에 토해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집안에서 자신의 정신이 미쳐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남겨두는 생존의 이정표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방 안 핸드폰의 창백한 불빛이 수경의 굳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무심코 적어 내려간 이 짧은 메모가 훗날 187개의 타임스탬프로 기록되어 시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가장 잔인하고 차가운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메모는 길고 끔찍한 차별의 세월을 견뎌낼 수경의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의 서운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경이 침묵을 지키고 인내할수록 황정자의 요구는 점점 더 기괴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수경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이 3년 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수경의 핸드폰 구석에 숨겨진 메모 앱에는 어느새 수십 개가 넘는 건조한 텍스트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시댁의 명절 풍경은 언제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패턴으로 굴러갔습니다. 수경은 명절 전날 아침 일찍부터 시댁으로 출근해 산더미 같은 식재료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당일에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보일러도 채 돌지 않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 홀로 서서 나물 3가지를 무치고 커다란 솥에 탕국을 끓이고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생선을 구웠습니다. 시누이들은 항상 오후 늦지막이 모든 상차림이 끝나고 고소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할 때쯤 양손을 가볍게 흔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켰고 수경은 부엌 구석에 서서 묵묵히 과일을 깎았습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밥을 먹고 난 뒤 산처럼 쌓인 기름진 식기들을 설거지하고 간신히 앙치마를 푸는 수경에게 황정자가 소화제를 털어 넣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올해도 음식하느라 수고했다. 근데 작년 갈비찜이 훨씬 더 부드러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고기가 왜 이렇게 질기니?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큰 시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엄마. 내 말이. 언니, 내년엔 마트 말고 백화점 가서 한우로 좀 사와봐요. 국물도 좀 더 달달하게 끓이고. 수경은 얼얼한 손목을 뒤로 감추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여기서 정색을 하거나 피곤한 티를 내면 그 순간 분위기를 망치는 예민하고 독한 며느리가 된다는 것을 3년의 뼈저린 경험으로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웃고 넘기지 않으면 상황은 더 피곤해질 뿐이었습니다. 부당한 가사 노동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정자의 경제적 요구는 수경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영리하고 뻔뻔한 방식으로 조여왔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의 어느 날이었어요. 황정자가 식탁에 마주 앉은 수경의 손을 덥석 잡으며 지나가듯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무섭게 오르는지 너도 마트 가봐서 잘 알지? 우리 민준이가 밖에서 저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내가 다 큰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입대기가 참 구차하다. 수경이 네가 나한테 여윳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처음에는 간곡한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수경은 찜찜한 마음을 누르고 자신이 따로 모아두었던 비상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그 요구는 불과 석 달 뒤 80만 원으로 훌쩍 뛰었고 1년 뒤에는 아예 매월 1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상납금이 되어버렸습니다. 황정자는 단 한 번도 현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경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만들었어요. 수경은 증권사 VVIP 자산관리사 출신이었습니다. 숫자의 흐름과 계좌의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예민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핸드폰 뱅킹 앱에는 매월 같은 날짜에 황정자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100만 원의 이체 내역이 꼬박꼬박 쌓여갔습니다. 수경은 매달 그 이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지만 조용히 메모 앱을 열어 날짜와 금액을 한 줄 더 추가할 뿐이었습니다.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정자의 온갖 병원 동행은 온전히 며느리인 수경의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황정자는 무릎 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핑계로 안과 정기 검진과 치과, 임플란트 일정까지 모조리 수경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준이는 회사 일로 바빠서 연차 내기도 힘들잖니. 수경이 네가 집에만 있어서 시간 많으니까 운전 좀 해라. 그렇게 1년에 12번이 넘게 수경은 시어머니의 전담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북적이는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멍하니 번호표를 뽑고 황정자를 부축해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의 설명을 메모하고 처방전을 챙겨 약국까지 다녀오는 몫은 전부 수경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결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원무과 앞 무인 수납기 앞에 설 때면 황정자는 을에 가방을 뒤지는 척 딴청을 피우며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수경아, 너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안 보이니?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내 카드 꺼내서 결제해라. 초반에는 황정자가 눈치를 보며 직접 결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병원비 전액을 수경의 개인 카드로 긁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집안의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증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수경이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병원비 정산 좀 따로 해줘. 이번 달만 벌써 3번이나 내 카드로 긁었어. 내 비상금도 한계가 있어. 남편 민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이번 달 카드값 나가고 내 통장에 여유 좀 생기면 줄게. 엄마 병원비 낸 거 가지고 되게 생색내네. 하지만 민주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수경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경 역시 2번 다시 남편에게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구차하게 사정하는 과정 자체가 병원비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감정 소모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경은 카드 승인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모조리 캡처해 클라우드 폴더에 차곡차곡 백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사건은 돈이나 노동의 착취가 아니었습니다. 수경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 수경의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주말이었습니다. 시누이도 동갑내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블록놀이를 하던 2 아이에게 황정자가 쟁반에 과자를 가득 담아내왔습니다. 수경은 부엌에서 과일을 씻으며 무심코 거실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황정자는 비싼 수입 과자의 포장을 뜯어 시누이의 아이 손에 듬뿍 쥐어주었습니다. 수경의 아들이 그걸 보고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작은 2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황정자가 남은 과자 부스러기 몇 개를 수경의 아들 손에 대충 툭툭 털어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넌 아까 고기 반찬에 밥 많이 먹었잖아. 이건 형아 먹으라고 줘. 욕심 부리지 말고. 수경의 아들은 그 말뜻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웃으며 손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명백한 차별과 자기 아들을 향한 지독한 귀찮음을 말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경이 참지 못하고 억눌린 목소리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가 애들 간식 줄 때 하시는 행동 똑똑히 봤어? 어떻게 그 어린애들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셔?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준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또 시작이네. 당신 제발 그 꼬인 생각 좀 버려. 우리 엄마가 무슨 짐승이야? 자기 친손자를 왜 차별을 해? 과자 몇 조각 좀 덜 준 거 가지고 사람을 이상한 계모로 만드네. 그거 다 내 착각이고 피해망상이야. 수경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2 눈으로 목격한 명백한 사실이 남편의 짜증 섞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피해망상에 빠진 예민한 여자의 착각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수경에게는 그 어떤 차별보다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틀린 것이 아닌데 남편에 의해 자신이 비정상이고 틀렸다고 스스로의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독한 가스라이팅. 수경은 캄캄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덜덜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닫았습니다. 수경은 이 숨막히는 집안의 통제에서 도망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가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호출만 기다리는 비참한 5분 대기조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나 오전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좀 알아볼까 해. 계속 이렇게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숨이 막혀서 우울증 올 것 같아. 남편 민주는 펄쩍 뛰며 거칠게 반대했습니다. 미쳤어? 그럼 애는 누가 보고? 몇 푼 벌지도 못할 거면서 굳이 멀쩡한 애 어린이집 종일반 뺑뺑이 돌리고 아프게 만들려고 작정했어?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황정자 역시 수경을 안방으로 불러앉히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렇게 버젓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 잘 벌어오는데 며느리가 밖으로 나다니면 남들이 우리 아들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한다. 체면 깎아먹을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수경은 결국 핸드폰에 띄워두었던 구직 사이트 탭을 조용히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수경의 메모 앱에는 아주 짧고 처절한 한 줄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도 무너졌다. 내 힘으로는 안 됐다. 그리고 수경의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 12년 차 수경의 친정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게 된 날이었습니다. 수경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급하게 짐을 챙겨 친정병원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정자가 시댁 김장 날짜를 핑계로 수경의 발목을 잔인하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 김장 날짜 2달 전부터 잡아놓은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어딜 간다고 난리니? 내 엄마 병원 간다고 당장 수술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니. 이거 배추만 마저 버무려 놓고 가라. 결국 수경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시댁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절인 배추를 다 버무린 뒤에야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밤늦게 친정어머니의 병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독한 마취에서 깬 어머니의 창백하고 앙상한 얼굴을 보자마자 수경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차가운 병상에 엎드려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목이 심하게 메어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수경은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운전대에 머리를 지니기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끄끄대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수경의 가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차갑고 시퍼런 불씨 하나가 번쩍하고 타올랐습니다. 수경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장장 12년치의 지독한 기록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고 또 아래로 내려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도와 날짜, 시간, 착취당한 금액, 황정자의 뻔뻔한 대사, 남편의 비겁한 핑계,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투명한 텍스트들이 수경의 핏발선 눈동자에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수많은 폭력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수경은 마침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의 유별난 성격 탓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단순한 부부 싸움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박수경이라는 한 인간의 존엄을 철저하게 착취하고 밑바닥까지 짓밟도록 촘촘하게 설계된 폭력적이고 견고한 구조였습니다. 자신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가혹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지옥의 톱니바퀴.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수경의 눈빛이 전과 다르게 텅 빈 것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 불합리한 구조 안에서 착하고 멍청한 부속품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의 고독하고 처절한 결심과 달리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습니다. 그녀가 뚫고 나가야 할 적은 시어머니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경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더 완벽한 고립으로 몰아넣고 숨통을 끊어 놓으려 하는지. 무너져 내리는 수경의 마지막 절규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친정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 지옥 같았던 밤 이후 수경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남편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가 곤히 잠든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민준이 텔레비전을 보며 마시다 만 맥주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수경은 건조하게 마른 입술을 축이며 아주 조심스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이러다가 숨이 막혀서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주는 핸드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며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시비야? 나도 힘들어.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비상인 줄 알아? 밖에서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는 사람 앞에서 꼭 피곤하게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수경은 가슴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양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차곡차곡 쌓여왔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끝없는 생활비 요구,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 카드로 긁어대는 병원비, 명절마다 아무도 돕지 않는 살인적인 주방 노동,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향한 노골적인 차별까지. 감정에 호소하며 울고불고하는 대신 명확한 사실만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수경의 마지막 기대마저 완벽하게 배신했습니다. 민준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식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질렀어? 왜 맨날 나한테만 화풀이야? 그것은 완벽한 구도 전환이었습니다. 폭력을 방관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하는 마법 같은 화법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중간으로 쏙 빠지잖아. 당신 어머니 일인데 왜 나 혼자 다 감당해야 해? 그럼 늙은 엄마랑 나더러 연이라도 끊으라는 거야? 네가 며느리니까 둥글게 좀 맞추고 넘어가면 집안이 평화롭잖아. 왜 자꾸 예민하게 굴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수경은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폭력을 피곤한 여자들의 기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멍든 가슴이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퇴근 후 평화로운 휴식이 깨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수경은 더 이상 이 남자와 대화하는 것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서마저 철저히 버림받은 수경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 요양 중이던 친정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수경은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전복죽을 끓여드리며 울음을 꾹 삼키고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 나 시댁에서 너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아. 숟가락을 쥐고 있던 친정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퀭한 어머니의 눈에 금세 눈물이 왈칵 차올랐어요.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갔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지. 거기서 짐 싸서 쫓겨나오면 이혼녀라고 너만 손가락질 받아. 어린애는 어쩔 거고.
그냥 눈 딱 감고 네가 좀 참아. 민준 서방이 밖으로 겉도는 것도 아니고 꼬박꼬박 월급 잘 벌어오잖니. 수경의 유일한 피난처여야 할 친정마저도 그녀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이혼이란 인생의 끔찍한 실패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일 뿐이었습니다. 수경은 수척해진 어머니의 좁은 어깨를 보며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픈 친정 어머니의 병든 마음에 자신의 무거운 짐을 얹을 수는 없었어요. 수경은 그날 이후 친정에도 자신의 고통을 완벽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주변 친구들에게도 넌지시 고민을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야, 요즘 시어머니 없는 집이 어딨어. 다들 그렇게 며느리 잡고 투닥거리면서 사는 거지. 그래도 민준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세상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똑같은 말로 수경의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이것이 자신을 향한 위로인지 아니면 잔인한 외면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온몸이 시퍼런 멍투성이가 된 것 같았어요. 수경은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넓은 세상 한가운데에 자신을 가둬둔 거대한 방음 유리벽이 세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수경은 세상에 향하던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는 대신 그녀는 매일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핸드폰 메모 앱을 열어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기록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갈취당한 금액, 발언자는 물론이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까지 빠짐없이 텍스트로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폭언을 할 때 시누이가 옆에서 소파에 누워 귤을 까먹고 있었다는 사실, 남편이 그 모욕적인 대화를 똑똑히 듣고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다는 방관의 사실까지 전부 기록했어요. 그것은 억울함을 달래기 위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생존을 향한 지독한 습관이자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직접 담근 반찬을 가져다 주러 들렀을 때였어요. 황정자는 화장실에 가느라 거실 소파 위에 핸드폰을 덩그러니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수경이 무릎을 꿇고 거실 탁자를 닦고 있는데 소파 위에서 짧은 진동이 연속으로 지잉지잉 울렸습니다. 황정자의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카카오톡 알림창이 연달아 떠올랐어요. 평소라면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지 않았을 수경이지만 밝아진 화면에 뜬 자신의 이름 3글자에 시선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미리 보기 화면이었습니다. 엄마, 수경 언니 요즘 왜 저렇게 건방져졌어? 묻는 말에 대답도 짧게 하고 뭘 믿고 저렇게 뻣뻣하게 굴어? 내버려둬라. 지가 돈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꼴값을 떠는 거지. 내가 조만간 아주 기를 팍 죽여놓을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 수경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벌레 보듯 조롱하고 씹어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내용이 활자화되어 눈앞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손을 떨거나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아주 조용히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황정자의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그 모욕적인 대화창을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메모 앱에 날짜와 시간이 완벽하게 박힌 캡처 파일이 하나 더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은 집으로 돌아와
넥타이를 푸는 민준의 눈앞에 그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랑 아가씨들, 단체 카톡방에서 내 욕을 이렇게 해. 뒤에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었다고. 당신도 알고 있었어? 사진을 본 민준의 동공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대신 다시 한번 최악의 방어를 쏟아냈습니다. 너는 왜 남의 핸드폰 카톡을 몰래 훔쳐보고 난리야? 그게 범죄인 거 몰라? 지금 카톡 본 게 중요해? 어머니랑 아가씨가 날 뒤에서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 똑똑히 눈으로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그리고 네가 평소에 얼마나 살갑지 못하게 뻣뻣하게 굴었으면 엄마랑 애들이 뒤에서 저러겠어. 너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아? 왜 맨날 피해자인 척이야? 끝이 없는 피해자 구도 전환과 가스라이팅. 남편은 상처받은 아내의 존엄보다 시어머니의 알량한 체면을 보호하는 쪽을 기꺼이 택했습니다. 수경은 이번에는 따져 묻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라는 거대한 벽에 대고 말을 던지는 것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수경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민준을 한번 응시한 뒤 뒤를 돌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쿵 닫히는 방문 너머로 민준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수경은 침대에 걸터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그 어느 때보다 무섭도록 맑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혼. 수경의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홧김에 던지는 감정적 도피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올 것인가?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규모는 정확히 얼마인가? 전업주부의 공백을 깨고 증권사 RM 시절의 경력으로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증권사에서 수십억의 자산을 굴리며 위험 리스크를 냉정하게 평가하던 수경의 숫자, 감각이 12년 만에 맹렬한 기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속도는 무섭도록 빠르고 예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망설임 없이 대학 동기 오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야, 나 이혼 상담 좀 받고 싶어. 막연한 하소연이나 투정이 아니라 진짜 법적 소송 준비.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현주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한테 와.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사무실로 와. 서류 챙겨서 오면 같이 제대로 엎어보자. 수경은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통화가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반격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수경은 오현주 변호사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현주가 타준 커피가 컵 안에서 차갑게 식어갈 때까지 수경은 자신의 핸드폰을 통째로 건네주었습니다. 현주는 수경이 내민 메모 앱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 안타까운 표정이었던 현주의 얼굴이 스크롤을 내리면 내릴수록 점점 딱딱한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현주가 모니터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경아, 너 이거 타임스탬프 자동 기록되는 앱인 거 알고 썼어? 아니. 그냥 내 폰에 원래 깔려있던 거라 쓴 건데. 이 앱 최초 작성 시간부터 수정 이력까지 서버에 완벽하게 남아. 네가 임의로 조작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네가 12년 동안 적어놓은 이 건조한 기록들, 법정 가면 완벽한 증거로 채택돼.
수경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스스로 미치지 않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적어 내려갔던 그 문장들이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주가 테이블 너머로 수경의 차가운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변호사로서의 계산을 넘어선 아주 깊고 단단한 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경아, 너 혹시 기억해? 우리 입사초년생 때 나 빌라 전세 사기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말이야. 네가 증권사 일 끝나고 피곤한 몸 이끌고 와서 나랑 밤새워가며 계약서 뒤지고 내용 증명 써줬잖아. 그때 네가 나 안 도와줬으면 나 3천만 원 전 재산 다 날리고 강물에 뛰어들려고 했어.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붉어진 눈으로 현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소송 나 착수금 안 받아. 내가 내 대리인 할 거야. 그 집안 사람들이 널 어떻게 취급했는지, 네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박살내는지 내가 완벽하게 서포트 할 테니까. 넌 흔들리지 말고 멘탈만 꽉 잡아. 알겠어? 수경의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명도 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편이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조력자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수경은 거실 매트 위에서 혼자 블록을 맞추고 있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늘 그렇듯 무심한 표정으로 장난감을 쥐고 있었지만 수경은 저 작은 어깨가 시댁에서 눈치를 보며 얼마나 주눅 들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속으로 입술을 꽉 깨물며 독하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 아이가 저들의 폭력과 차별을 당연한 정답이라고 믿고 자라게 둘 수는 없다. 수경의 눈빛에 더 이상 슬픔이나 막연한 두려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반격을 향한 차가운 이성만이 번뜩일 뿐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칼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칼자루는 완벽하게 수경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수경에게 필요한 것은 12년의 거짓된 평화를 박살낼 단 하나의 명분,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발을 헛디딜 결정적인 순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 불과 6개월 전,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명절 한가운데서 마침내 황정자의 입을 통해 그 결정적인 선을 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과연 수경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은 그 끔찍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오현주 변호사를 찾아가기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은 언제나 그렇듯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명절 한가운데서 터졌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시댁의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기름진 명절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였습니다. 시누이들과 남편 민주는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기대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수경은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혼자 다 끝내고 깎은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거실 한 구석에 지친 몸을 앉힐 수 있었습니다. 올해 11살이 된 수경의 아들은 거실 카페 뒤에 엎드려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댁에 올 때마다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서 소리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과일을 집어먹던 황정자가 불쑥 손자에게 손짓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 이리 와서 할미 옆에 좀 앉아봐라. 아이가 머뭇거리며 책을 덮고 황정자의 무릎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황정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은 딸들과 아들 민준을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크는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해.
얼굴 윤곽이랑 눈매가 어쩜 이렇게 우리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 내 자식이지만 진짜 잘생겼다니까. 여기까지는 늘 듣던 아들 민준을 치켜세우기 위한 흔한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진 황정자의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다행이야. 엄마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솔직히 엄마 친정 집안이 좀 변변찮잖니. 인물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우리 집안 피를 진하게 받아서 천만다행이지. 안 그러니? 가볍게 쿡쿡 웃으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로 몇 걸음 뒤에 앉아 있는데도 황정자에게 수경은 귀가 없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수경의 시선이 멈춘 곳은 황정자의 입술이 아니라 11살 난 자기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던 아이의 인매가 일그러지더니 눈치를 보며 억지로 침을 꿀꺽 삼키는 모습이 수경의 두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박혔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경 자신이 지난 12년 동안 시댁 거실에서, 주방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삼켜왔던 바로 그 비참함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만함이 이제는 며느리를 넘어 며느리의 핏줄인 어린 손자의 자존감마저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경의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동안 수경을 옥죄고 있던 거대한 인내의 사슬이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정자의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수경의 두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경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떨림조차 없는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이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황정자가 과일을 씹다 말고 의아한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선을 넘으셨습니다. 거실에 일순간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던 민준도 수다를 떨던 시누이들도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12년 동안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네 대답만 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정면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막아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는 제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입니다. 아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아이 엄마의 집안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욕적인 말씀은 앞으로 다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이고 썩어 문드러진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스스로 터져나온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황정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은 순식간에 모욕감으로 변했고 그녀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탁자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얘 지금 나한테 눈 치켜뜨고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내 손자한테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어? 황정자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어? 내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길 해. 재산이 있길 해. 어디서 버릇없이 바락바락 대들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 민준이 허둥지둥 일어나 수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상황을 덮고 무마하려는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명절날 엄마 기분 좋으신데 갑자기 분위기 왜 망쳐? 일단 네가 참아. 얼른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수경은 자신을 다그치는 민준의 얼굴을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서서
잔뜩 겁먹은 얼굴로 부모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남편의 편에 서서 무릎을 꿇는다면 자신의 아이는 평생 외가와 엄마를 부끄러워하며 주눅든 채 살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경은 이번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경이 민준이 잡고 있던 자신의 팔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틀린 말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야. 황정자가 기가 막힌다는 듯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내미 키워놨나? 민준아, 너 똑똑히 봐라. 이 집안 분위기 내 마누라가 다 망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지긋지긋한 레퍼토리. 언제나 수경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지독한 가스라이팅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경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겁에 질린 11살 아들의 손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에서 먼저 짐을 싸서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녀가 처음으로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황정자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현관을 때렸습니다. 너 지금 당장 안 들어와? 너 이 문 밖으로 나가면 2번 다시 이 집에 발들릴 생각하지 마. 민준도 다급하게 뒤를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박수경, 너 진짜 미쳤어? 당장 돌아와서 엄마한테 무릎 안 꿇어? 수경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차갑게 닫히는 철문이 시댁과 수경 사이를 영원히 단절시키는 파열음처럼 울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경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 할머니가 한 말 진짜 맞아? 우리 집이 이상한 거야? 수경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려 작은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경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말이 틀렸어. 전부 다 틀렸어. 수경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훌륭한 분이고 엄마도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우리 집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그런 말 다시는 안 들어도 돼. 엄마가 다 막아줄게. 수경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어 시어머니가 틀렸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부당함에 침묵하며 참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수경은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연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혼하기로 했어. 도와줘. 3글자씩 끊어서 꾹꾹 눌러 쓴 문자였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현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현주는 수경의 안부를 묻거나 위로를 건네는 대신 변호사로서의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경아, 내 핸드폰에 있는 그 메모 앱 기록 연도별로 전부 캡처해서 내 메일로 전송해. 수경은 전화를 끊고 12년 동안 자신의 피와 눈물로 채워진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부터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차의 명절 노동, 3년 차의 첫 생활비 갈취, 5년 차의 차별,
병원비 결제 내역, 모욕적인 카톡 대화방 캡처까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과 숫자만이 남은 차갑고 완벽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수경이 모든 캡처 파일을 현주의 메일로 전송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분이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캡처 파일은 무려 187개였습니다. 12년이라는 끔찍한 세월의 고통을, 숨막히는 착취의 기록을 법적인 무기로 환산하는데 걸린 시간치고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일 앱에 뜬 짧은 알림창을 보며 수경은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자 공항에서 허둥대며 무너질 황정자의 늙은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수경이 이 집안의 기형적인 톱니바퀴를 부숴버릴 차례였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의 시작. 그리고 수경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이고 조용한 함정인 가족 카드의 덫은 어떻게 황정자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게 될까요?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수경의 반격은 철저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하소연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오현주 변호사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경이 정리한 A4 용지 수십 장 분량의 엑셀 파일이 서늘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직 증권사 기업 금융 매니저였던 수경의 능력이 12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의 눈앞에 내밀어진 서류에는 민준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그의 퇴직연금 예상액, 몰래 굴리던 차명 주식 계좌의 잔고, 심지어 매년 비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회사 성과금 내역까지 이런 단위로 완벽하게 추적되어 재산분할 목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질린 얼굴로 수경과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나 끓이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현주 변호사가 제시한 187개의 타임스탬프 메모 기록은 민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금전 요구, 그리고 이를 방관하고 동조한 남편의 행적이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직장 내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민주는 이 지저분한 기록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수경이 요구한 양육권과 넉넉한 양육비, 그리고 수경 몫의 재산 분할 비율까지 토씨 하나 고치지 못한 채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합의가 마무리되던 막판, 수경이 오현주 변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주야,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중에 황정자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카드가 하나 있어. 그거 내가 먼저 카드사에 해지 요청 안 할 거야. 현주가 의아하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왜? 이혼 서류 도장 마르기도 전에 그 집안이랑 엮인 돈줄부터 다 끊어버려야지. 수경은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끊어달라고 하면 더럽다면서 가위로 잘라버리겠지. 하지만 내가 가만히 두면 황정자는 절대 자기 손으로 먼저 그 카드를 자르지 않을 거야. 그게 나중에 가장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거거든. 증권사에서 수많은 인간의 탐욕을 지켜봤던 수경은 시어머니의 얄팍한 밑바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처리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료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경은 황정자의 번호로 정중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전송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와 이혼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발급해드렸던 카드 가족회원 자격은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건강하세요. 수경은 문자를 발송하자마자 화면을 캡처해 현주에게 보냈습니다.
발송 일자와 시간, 그리고 발신 번호가 명확하게 박힌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수경의 예상대로 황정자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카드사로부터 가족 카드가 해지되었다는 알림도 오지 않았어요. 황정자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편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지가 먼저 정지시킨 것도 아니고 편할 때 해지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당장 아쉬울 때 몇 번 더 긁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어차피 우리 민준이가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도 뚝 떼어줬는데 이깟 카드값 몇 푼이나 한다고. 나쁜 의도를 숨기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정자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며느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쓰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조차 황정자의 그 오만한 습관을 고쳐놓지는 못했습니다. 이혼 완료 직후 수경은 자신의 핸드폰에 깔린 카드사 앱의 알림 설정을 가장 큰 소리로 켜두었습니다. 결제 승인 알림이 오면 즉시 자동으로 화면이 캡처되는 매크로 앱까지 꼼꼼하게 설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호랑이가 먹잇감이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이밀기를 기다리듯 숨죽인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2주 뒤 마침내 수경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밝아지며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승인 완료. 황정자 가족 동네 대형마트 32만 원. 황정자 카드에서 발생한 첫 결제였습니다. 이혼 후 사용이라는 명백한 불법 행위의 시작점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자동 캡처로 저장되었습니다. 수경은 알림을 확인하고 조용히 화면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직은 미끼를 더 물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이혼 한 달 뒤 다시 한번 요란한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승인 완료. 황정자 가족 유럽 항공사 240만 원. 황정자가 시누이들과 함께 떠날 유럽 여행의 왕복 항공권 결제였습니다. 알림을 확인한 수경이 곧바로 오연주 변호사에게 캡처본을 전송했습니다. 현주에게서 즉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경아, 항공권 240만 원 긁혔네. 이제 슬슬 소장 들이밀까? 아니, 아직. 더 기다려. 비행기 타고 하늘 위로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둬. 비싼 위약금 물고 취소하게 둘 수는 없잖아. 수경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얼음장 같은 분노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12년 만에 처음으로 반격을 당하고 이혼까지 시켰음에도 황정자의 뻔뻔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경의 카카오톡으로 황정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예, 수경아. 나 내일 딸들이랑 유럽 가는데 거기 물가가 비싸다더라. 카드 한도가 모자랄 것 같으니 1,000만 원으로 넉넉하게 올려놔라. 사과나 부탁의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얘라고 부르며 아랫사람 부리듯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수경은 그 기가 막힌 문자를 읽고 조용히 캡처했습니다. 당연히 답장하지 않았고 한도를 올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한도 내에서 마음껏 긁으며 스스로 무덤을 깊게 파기를 바랐습니다. 황정자는 여행 내내 수경의 카드를 마치 요술 램프처럼 긁어댔습니다. 한국은 깊은 새벽일 시간 수경의 핸드폰은 유럽에서 날아오는 승인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승인 완료. 파리 몽테뉴 거리 명품 부티크 189만 원. 승인 완료. 피렌체 고급 레스토랑 47만 원. 승인 완료. 로마 명품 아울렛 142만 원. 승인 완료. 바르셀로나 호텔 스위트룸 추가 결제 98만 원. 알림이 올 때마다 수경의 클라우드 폴더에는 증거 캡처본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혼 전의 동네 마트 32만 원부터 비행기 티켓 240만 원, 그리고 유럽 전역을 돌며
긁은 사치품 결제까지 정확히 합산된 금액은 748만 원이었습니다.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누적된 황정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귀국 이틀 전, 기분이 한껏 들뜬 황정자가 마지막으로 수경에게 치명적인 카톡 하나를 더 보냈습니다. 얘야, 덕분에 유럽 여행 잘했다. 한국 오면 내 통장에서 돈 뽑아서 현금으로 줄 테니까 위자료 받은 거에 비하면 푼돈 가지고 너무 유죄 떨지 마라. 수경은 이 문자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황정자를 지켜봐 온 수경에게 그녀의 얄팍한 자존심은 너무나도 읽기 쉬운 책과 같았습니다. 이혼한 며느리 카드를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현금으로 갚겠다며 무마하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경이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오현주 변호사에게 전송하자 1분 뒤 현주에게서 확신에 찬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됐다. 완벽해. 이걸로 불법행위 입증 충분해. 오현주 변호사가 즉시 손해배상 청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청구 금액 정확히 748만 원. 이혼 완료 사실 증명원, 수경이 보냈던 가족회원 해지 안내 문자 내역, 황정자가 고의로 카드를 미해지하고 무단 사용한 사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뻔뻔하게 남긴 여행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까지 법적으로 타인 명의의 카드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한 불법행위 구성 요건이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전 남편 민주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혼 후에도 전 아내의 카드로 유럽 면세점을 털고 다녔다는 끔찍한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황정자는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매사에 무관심한 방관자 민주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 서류 세팅이 끝났습니다. 오현주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사무장을 인천공항 제1터미널로 보냈습니다. 황정자의 귀국 항공편 스케줄은 이미 항공권 결제 내역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쥔 채 도착 게이트 앞을 지켰습니다. 그 시각 수경은 공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승리의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황정자의 그 늙고 뻔뻔한 얼굴을 다시 마주하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지독한 상처들이 다시 올라와 스스로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말들은 잘 벼려진 서류 한 장이 대신해 줄 것이고 싸워야 할 이유는 자신이 모아둔 187개의 타임스탬프가 대신 증명해 줄 테니까요. 오후 2시 17분 인천공항 대리석 바닥에 황정자의 쇼핑백이 요란하게 쏟아져 내리던 바로 그 시각 수경은 따뜻한 집에서 11살 아들과 마주 앉아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찌개 진짜 맛있다. 아이가 입안 가득 두부를 베어 물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수경은 국자를 내려놓고 턱을 괜 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도 오늘이 끓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네. 많이 먹어.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수경의 식탁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수경이 쏘아 올린 청구서라는 이름의 폭탄은 이제 막 공항에서 시댁 전체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민중과 전화통에 불이 난 시누이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황정자까지 시댁에 경고했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는 아비규환의 후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리석 바닥 한가운데
흩어진 명품 쇼핑백과 면세점 포장지들 사이로 주저앉은 황정자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의 시선만 살피고 있었어요. 황정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움켜쥔 채 급하게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가 마르는 것 같은 5번의 신호음 끝에 마침내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나 지금 회의 중인데. 민준아, 아이고 민준아, 네가 당장 어떻게 좀 해봐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민준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공항에서 소리를 질러. 수경이가 고소한다고 협박해. 그 독한 년이 기어이 돈 내놓으라고 서류를 보냈다고. 뭐? 소장이라니. 수경이가 엄마를 왜 고소해? 카드 썼다고 민사소송할 거래. 청구 금액이 748만 원이나 찍혀서 공항에 양복 입은 놈이 서류를 던지고 갔단 말이더라. 민주는 회의실 밖 복도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뇌가 상황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이혼 후에도 전 아내의 카드를 계속 써왔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황정자는 당연한 권리라 여겨 굳이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민주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스러운 화와 12년을 같이 산 전처가 소송을 걸 때까지 자신은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까맣게 몰랐다는 끔찍한 창피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설마 이혼하고 나서도 수경이 카드를 쓴 거야? 그걸로 이번에 유럽 가서 명품 사고 비행기 표 끄는 거냐고. 아니, 수경이가 정지를 안 시키길래 나는 써도 되는 줄 알았지. 네가 위자료 줘서 내보냈는데 그깟 카드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애미를 고소해. 민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당장 수경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경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다급하게 문자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엄마한테 소장 보낸 거 무슨 일이야. 대화로 풀자. 1분도 지나지 않아 수경에게서 아주 짧고 건조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오현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소리치면 억울한 얼굴로 입을 다물던 수경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벽이 느껴졌어요. 그 시각 공항을 빠져나와 짐도 채 풀지 못한 시누이들의 핸드폰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황정자를 제외한 딸들만의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야, 엄마 어떡해. 공항에서 완전 다리에 힘 풀려서 쓰러지시는 줄 알았어. 이거 진짜로 소송 가는 거야? 수경 언니 완전 독품었나 봐. 카드 결제 내역 1원까지 다 캡처해서 첨부했더라. 근데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 우리 엄마 돈 없잖아. 불안감에 떨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대화가 오가던 중 막내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올렸습니다. 근데 언니들 이혼한 사람 카드를 왜 계속 썼어? 솔직히 그게 맞는 거야? 우리도 이번 여행 비행기 표 수경 언니 카드로 끄는 거 알고 있었잖아. 채팅방의 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소파에 누워 며느리의 희생을 기생충처럼 빼먹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제3자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 자신들이 방관하고 동조했던 일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범죄였는지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시댁 친척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황정자의 남동생, 즉 민준의 외삼촌에게서 황정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매형제사 때문에 민준이한테 전화했다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는데 누나 이혼한 며느리 카드를 들고 유럽 가서 명품을 긁었다고? 그게 말이 돼? 아니, 동생아. 그게 며느리 카드가 아니라 가족 카드인데 아직 해지가 안 됐었어서. 해지가 안 됐으면 누나가 먼저 가위로 잘라서 버렸어야지. 다 늙어서 남의 돈 훔쳐 쓴 거나 다름없잖아.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쩌려고 그래. 평생 아들 자랑,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자랑으로 친척들 앞에서 기세등등했던 황정자가 처음으로 입도 뻥끗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방어막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황정자가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윽박질렀습니다. 민준아, 네가 수경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합의하라고 해. 돈 갚아줄 테니까 당장 고소 취하하라고 해. 민준은 입술을 깨물며 오연주 변호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민준입니다. 박수경 씨 대리인 맞으시죠? 저희 어머니 건으로 전화드렸는데 합의가 가능합니까? 원하시는 금액 맞춰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연주 변호사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합의 가능합니다. 청구 금액 748만 원 전액과 본건을 진행하며 발생한 내용 증명 발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일체를 오늘 자정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시면 민사소송 접수를 보류하고 본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다요? 아니, 가족끼리 일어난 해프닝인데 너무 빡빡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요? 이민준 씨, 박수경 씨는 한 달 전에 당신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명백한 경제 범죄입니다. 합의 의사 없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딸깍. 현주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퇴근길에 곧장 어머니 황정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정면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혼하고 나서도 수경이 카드를 쓴 거야?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냐고, 도대체 왜? 황정자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끊으라고 했어야지. 네가 위자료 줬으니 이제 카드 쓰지 말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수경이가 안 끊으니까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지. 민주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적 같은 논리가 틀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 비상식적인 변명이 세상에 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2년 동안 수경이 도대체 어떤 벽을 마주하며 살아왔는지를 단번에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무지하고 끔찍한 사람인지 처음으로 소름 돋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사태의 심각성을 마침내 깨달은 황정자가 직접 수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을 가고 끊어지기 직전 수경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경아, 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수경의 차분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이혼 절차가 뭔지 늙은이가 알았겠니? 카드값 내가 당장 내일 보내줄 테니까 소송인지 뭔지 그거 제발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싹싹 빌게. 수경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12년의 끔찍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실 바닥에서 손자에게 부스러기를 던져주던 시어머니,
병원 원무과 앞에서 카드를 내밀라며 호통치던 목소리, 명절마다 얘라고 부르며 부엌대기 취급했던 그 수많은 날들. 수경이 감정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쏟아내고 싶은 감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수경이 마침내 조용하고 텅 빈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씀 있으시면 제 변호사한테 연락 주세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황정자는 끊어진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네 대답만 하던 며느리였습니다. 황정자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밤을 하얗게 새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청구서에 첨부되어 있던 187개의 타임스탬프 기록들이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무심하게 던졌던 말들, 병원비를 며느리 카드로 긁게 만들었던 순간들, 식탁에서 예야하고 부를 때마다 수경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황정자는 자신에게 나쁜 뜻이 없었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수경은 바보처럼 웃고 넘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조용히 피를 흘리며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두고 있었다는 사실. 황정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키워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신우이가 수경에게 조용히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경 씨, 나도 몰랐어. 엄마가 유럽 여행 갈 때까지 언니 카드를 그렇게 긁어댈 줄은 상상도 못했어. 중간에서 말리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언니 마음고생 많았지. 수경은 화면에 뜬 문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자가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자신들에게도 소송의 불똥이 튈까 두려워 꼬리를 내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수경은 짧게 3글자만 적어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더 이상 긴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수경의 아파트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수경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남편 이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경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애 얼굴도 좀 보고 우리 대화로 좀 풀자. 변호사 비용까지 내가 다 댈 테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수경은 현관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의 통화 버튼만 틱 누른 채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은 오연주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 면접 교섭일 외에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접근금지 신청할 겁니다. 수경아, 박수경. 수경은 인터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민주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 민준이 다시 어머니 황정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식탁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던 황정자가 소주잔을 비우는 아들을 보며 허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나 수경이가 어쩌다 저렇게 지독한 애가 됐을까? 처음 시집왔을 땐 순하고 착한 애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이 됐을까? 민준이 소주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그딴 소리가 나와? 수경이가 저렇게 독을 품었는데 가만히 있으래야? 내 회사로 빚쟁이처럼 내용 증명이라도 날리면 내 평판 다 끝장난다고. 민주는 충혈된 눈으로 황정자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내가 준 위자료에서 돈 빼서 그 청구서 금액 다 입금해.
나 회사에서 매장당해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평생 자신 편일 줄 알았던 아들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얼굴에 황정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 허우적거리는 시댁 식구들. 수경의 길고 길었던 복수극은 과연 어떤 통쾌하고 여운 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며칠 뒤 수경의 핸드폰 화면에 짧은 알림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입금 완료 이민준 848만 원.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황정자가 무단으로 긁어댔던 카드 대금 전액 748만 원과 오현주 변호사의 수임료 및 소송 비용 100만 원이 일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수경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수경은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오래도록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짓눌렀던 무거운 쇠사슬이 마침내 경쾌한 숫자 몇 개로 치환되어 완벽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이어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알림이 울렸습니다. 가족회원항정자 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었습니다. 수경은 미련 없이 화면을 길게 눌러 카드 앱 자체를 스마트폰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앱 하나를 지웠을 뿐인데 12년 내내 족쇄처럼 느껴졌던 핸드폰이 오늘따라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경은 오현주 변호사와 단둘이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시원한 맥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12년 전 서로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구해주었던 오랜 친구로서의 축배였습니다. 현주가 먼저 시원하게 맥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내 전세 사기 내용 증명 써주고 밤새워 도와준 거, 나 진짜 오늘에야 완벽하게 갚았다. 수경이 현주의 잔에 자신의 맥주잔을 경쾌하게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넌 나한테 아직도 빚 있어. 12년 동안 복리 이자가 얼마나 무섭게 붙었는지 네가 알아? 두 사람은 식당이 떠나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수경의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경은 화장을 지우기 전 화장대 앞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자신의 피와 눈물을 갉아먹으며 자라난 그 지독한 메모 앱을 마지막으로 열었습니다. 수경은 가장 최상단의 새로운 메모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2024년 11월 7일. 끝. 단 3글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경은 주저하지 않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87개의 캡처 파일과 숨막히는 착취의 기록들이 휴지통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수경의 얼굴이 처음으로 아주 완벽하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식탁에서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을 보며 수경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너 엄마가 밖에서 다시 일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 엄마가 집에 없으면 혼자 있어야 할 시간도 늘어날 텐데. 아이는 책에서 눈을 떼고 잠시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엄마가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면 더 좋겠어. 엄마 맨날 집에서 청소만 했잖아. 수경은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이를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경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이력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려 12년 만이었습니다. 전직 굴지의 증권사 RM 경력, 그리고 아직 유효한 자산관리사 자격증.
세상은 무섭게 변했고 트렌드는 달라졌지만 숫자를 다루는 수경의 감각은 결코 녹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12년의 지독했던 경력 단절의 시간 동안 쥐꼬리만 한 생활비로 가게를 혼자 억척스럽게 방어해낸 생존의 경험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수경은 컴퓨터 앞에 앉아 힘차게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설날 명절, 시어머니 황정자는 아주 낯선 풍경 속에서 홀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의 후폭풍으로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소송사건 이후로 시누이들과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점심 무렵에 인사를 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 과일을 깎아 먹으며 웃고 떠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방에 서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여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황정자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뒤져 대충 동태포를 꺼내고 전을 부치려는데 손에 익지 않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너무 많이 두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한 기름 연기가 주방을 가득 채우며 피어올랐습니다. 황정자는 콜록거리며 다급하게 주방 환기창을 열어젖혔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겨울의 차갑고 시린 바람이 황정자의 굽은 어깨 위로 매섭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황정자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12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좁고 답답한 주방에는 늘 며느리 수경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자리에 늘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며느리의 희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황정자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빈집에 홀로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의 뒤늦은, 그리고 아무 소용없는 참회였습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전 남편 민준에게서 수경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경아, 나야. 잘 지내지? 다음 주가에 방학이던데 주말에 시간 되면 내가 애 얼굴 좀 잠깐 볼 수 있을까? 민준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그 짜증 섞인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신을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자의 초라하고 주눅든 목소리였습니다. 수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교섭일은 지났어요. 그리고 아이 만나는 문제는 나한테 허락받지 말고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못 보는 겁니다. 딸깍. 수경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거나 앙금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경에게 이민준이라는 남자는 철저하게 아이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야 할 제3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던 수경의 아들이 문득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이제 이혼해서 행복해? 수경은 빨래를 개다 말고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응, 엄마는 이제 진짜로 행복해. 수경의 입에서 나온 그 대답은 지난 12년을 통틀어 단 한치의 거짓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수경은 거실 창밖으로 펼쳐진 조용한 저녁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당장 눈치를 보며 시댁에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 저녁. 통장 잔고를 숨기기 위해 영수증을 위조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 단 한 통의 억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아만 있어도 되는 완벽한 저녁. 수경의 인생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오직 그녀만의 오롯한 평화였습니다.
박수경은 끝내 공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억울한 말들은 완벽한 서류 한 장이 대신해 주었고 시어머니와 싸워야 할 명분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12년의 오만함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이 승리할 수 있었던 완벽한 준비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187개의 조용한 기록이 해냈습니다. 수경이 이긴 것은 소장을 내밀었던 그날 공항에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존엄을 깎아내며 12년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홀로 삼켜야 했던 수경 씨의 눈물이 결국 가장 단단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무작정 참고 희생하는 것보다 나 자신과 소중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냉정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네요. 홀로 명절 주방에 덩그러니 남겨진 시어머니의 늦은 후회를 보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살아갈 수경 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댓글창에 수경아 꽃길만 걸어라 혹은 진짜 고생 많았다 라고 1초만 시간을 내어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짧은 한마디가 수경 씨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